1987년 삼성은 그저 그런 싸구려 모조품 회사였습니다. 일본 소니의 워크맨을 베끼고 파나소닉의 가전제품을 어설프게 따라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이 기업은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거인이 됩니다. 2025년 오늘 삼성의 시가총액은 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두 번째로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고 그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섭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이건희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류 기업을 시가총액 600억의 반도체 제국으로 만들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 한마디가 한 국가의 경제 지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집념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눈부신 성공 뒤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유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1987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주인 부친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45세의 이건희가 삼성의 2대 회장으로 취임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당시 삼성은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출 규모는 컸지만 세상은 삼성을 이류 혹은 모조품 제조사로 인식했죠. 당시 삼성의 TV, 세탁기, VCR은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제품을 분해해서 역설계한, 쉽게 말해 카피캣에 가까웠습니다. 품질은 조악했고 불량률은 상상 이상이었죠. 심지어 삼성전자 내부에서조차 생산 현장에 나사가 굴러다녀도 줍는 사람이 없는 조직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회사의 새 주인이 되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황. 이건희 회장은 바로 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관리의 삼성이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당시 삼성의 경영진은 오직 양에만 집착했습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더 많이 만들고 얼마나 더 많이 팔았는지가 유일한 평가 기준이었으니까요. 글로벌 1위였던 모토로라를 따라잡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결과 휴대폰 불량률은 무려 11.8%에 달했습니다. 100대를 팔면 12대는 고장난 제품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취임 후 몇 년간 절치부심하며 칼을 갈았습니다. 그는 삼성이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히 일본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만년 2등 축구팀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우승컵을 들지 못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본 것이죠. 그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최고의 제품들을 직접 고고, 만지고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술력이나 자본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 문제는 사람의 생각과 조직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1등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1993년 운명의 해가 밝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일본인 고문에게서 충격적인 보고서 하나를 받게 됩니다. 후쿠다 고고서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삼성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디자인은 촌스럽고 기술은 뒤처졌으며 품질 관리는 엉망이라는 냉혹한 평가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 보고서를 읽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그해 6월 이건희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로 삼성의 핵심 임원 200여 명을 긴급 소집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선언을 하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삼성 신경영, 즉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임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잘해봐야 1.5류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 2.5류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한마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양적 성장에만 매몰되어 있던 삼성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품질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대한 혁명의 서막이었답니다. 여러분이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삼성 제국을 뒤흔든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양의 시대를 끝내고 질의 시대를 열겠다는 피의 맹세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불량은 암이다라고 선언하며 불량품을 만드는 것은 회사에 대한 죄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선언의 가장 극적인 상징이 바로 2년 뒤에 벌어진 애니콜 화형식입니다. 1995년 이건희 회장은 시중에 팔렸던 불량 휴대폰 15만 대를 구미 사업장 운동장에 모아 전부 불태워버리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금액으로 500억 원에 달하는 제품들이 잿더미가 되는 순간 직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죠.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품질의 타협이란 없다는 메시지를 전 직원의 뼛속까지 새겨넣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품질 경영과 함께 이건희 회장이 던진 또 하나의 승부수는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사실 반도체 사업은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1983년에 시작한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막대한 적자만 내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답니다. 모두가 반대하던 사업이었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즉 미래 산업의 쌀은 바로 반도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회장 취임 후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마치 가진 돈 전부를 털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신대륙 탐험에 나서는 것과 같았죠. 여기서 이건희 회장의 핵심 전략, 선행투자와 초격차 개념이 등장합니다. 선행투자는 말 그대로 시장이 열리기 전에 먼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기술과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남들이 주저할 때 그는 수조 원의 빚을 내서 반도체 공장을 지었습니다. 당시 일본과 미국의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삼성은 치킨 게임을 시작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해도 생산량을 오히려 늘려 경쟁자들을 말려 죽이는 전략이었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쓰러져 나갔지만 삼성은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대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초격차 전략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등이 감히 따라올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벌이는 것이 목표였죠. 이건희 회장은 항상 10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시장을 내다봤고 R&D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전략 덕분에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삼성은 D램 시장 점유율 43%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이며 차세대 메모리인 HBM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선보였을 때 삼성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넘어 퍼스트 무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갤럭시 시리즈입니다. 삼성은 안드로이드 연합군의 수장이 되어 애플과 전면전을 벌였고 결국 2025년 현재까지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유일한 라이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0년 전
한 리더의 결단이 오늘날 우리가 손에 쥔 스마트폰과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왜 다른 기업들은 하지 못했는데 유독 삼성만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 삼성의 독특한 조직 문화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위기의식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항상 10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시장을 내다봤고 R&D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전략 덕분에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삼성은 D램 시장 점유율 43%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이며 차세대 메모리인 HBM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선보였을 때 삼성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넘어 퍼스트 무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갤럭시 시리즈입니다. 삼성은 안드로이드 연합군의 수장이 되어 애플과 전면전을 벌였고 결국 2025년 현재까지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유일한 라이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0년 전 한 리더의 결단이 오늘날 우리가 손에 쥔 스마트폰과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왜 다른 기업들은 하지 못했는데 유독 삼성만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 삼성의 독특한 조직 문화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위기의식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은 항상 위기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세계 1등이 된 순간에도 그는 인류 기업 노키아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죠. 마치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 끊임없이 식량을 비축하는 다람쥐처럼 그는 호황일 때 다음 위기를 준비하고 불황일 때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위기의식 주입은 삼성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재 경영론으로 대표되는 인재 중심 철학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적과 학벌을 가리지 않았고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S급 인재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 사장 연봉의 몇 배를 지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이렇게 모인 천재들이 삼성의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엘리트주의는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평범한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삼성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소수의 천재에게 집중하는 전략과 다수의 평범한 직원들을 독려하는 전략 중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요인은 오너 리더십의 압도적인 추진력입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말은 민주적인 회의 절차를 거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 반도체 공장 건설 역시 마찬가지죠. 이건희 회장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는 제왕적 리더십을 통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는 티스푼을 던지며 화를 낼 정도로 자신의 비전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지만 빠른 의사결정과 일사불란한 실행이 중요했던 당시 산업 환경에서는 엄청난 경쟁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삼성의 성장은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낳았습니다. 2025년 현재 삼성그룹의 매출은 대한민국 GDP의 약 13%를 차지하며 5대 그룹 전체로는 40%를 넘어섭니다. 이는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업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승계를 둘러싼 불법적인 문제들과 정경유착의 고리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삼성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키워냈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에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황제 경영이라는 복잡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성공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지요. 이건희 회장이 2020년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약 210억 달러의 순자산을 남긴 한국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무려 12조 원이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상속세는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분납될 예정이며 이는 이건희 시대가 남긴 유산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의 유산은 단순히 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수집한 수만 점의 미술품 컬렉션은 국가에 기증되어 한국 문화계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2025년의 삼성은 여전히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6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반도체 사업은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0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역시 애플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 1,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특히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6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앞에는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반도체 시장, 특히 AI 시대의 핵심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입니다. 한때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지만 삼성은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빠르게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2026년 양산될 HBM4 시장에서는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또한 TSMC가 장악하고 있는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의 추격도 중요 과제입니다. 삼성은 2나노, 1.4나노 등 초미세 공정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미국의 대규모 공장 건설을 통해 TSMC와의 격차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선대 회장의 초격차 DNA를 이어받으면서도 자신만의 뉴 삼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후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직접 만나 협력을 논하고 과감한 조직 개편을 통해 삼성의 관료주의 문화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의 각오로 혁신을 외치는 그의 모습에서 30여 년 전 프랑크푸르트의 이건희 회장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1등 DNA와 위기 극복 능력일 것입니다. 그는 삼성을 모조품 회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탈바꿈시켰고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때로는 무모해 보였던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삼성은 그의 아들 이재용 회장의 송에서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삼성은 아버지의 유산을 넘어 새로운 30년의 신화를 쓸 수 있을까요? 싸구려 모조품 회사에서 시가총액 600조 원의 반도체 제국으로 이건희 회장이 30여 년간 써내려간 삼성의 역사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는 눈앞의 이익이나 꼼수가 아니라
품질과 기술이라는 가장 어렵고도 근본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외침은 결국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바꾸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 처절한 자기 반성과 혁신이 오늘날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현재 삼성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미중 기술 패권 다툼 속에서 삼성은 생존을 위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넘어 자신만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죠. 과연 삼성은 HBM과 파운드리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여 초격차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성공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빛을 잃게 될까요? 미래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한국 사회에도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한 명의 천재적인 리더가 국가 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재벌 총수 모델은 과연 21세기에도 유효할까요? 삼성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까요? 그의 빛과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이야기는 단지 한 기업의 성공담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방식이 오늘날에도 통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비즈니스 스토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